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처형 현장. 이 장면은 실제 기록에 기반한 조선 최대의 비극입니다. 목에 밧줄이 감긴 채 형장에 끌려 나온 여인. 그녀는 천민도 노비도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여인, 정일품 혜빈 양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목에 감긴 것은 왕실의 마지막 예우인 사약 잔이 아니라 일반 죄수들에게나 쓰이는 거칠고 투박한 밧줄입니다.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후궁의 교수형. 대체 세조는 왜 자신의 서모인 그녀를 이토록 처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형 집행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조정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옥새는 결코 내어줄 수 없다. 이 말은 곧 현재 왕자에 앉아있는 세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어린 단종을 품 안에서 키워낸 유모. 그녀가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 지독한 고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실의 품위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집행된 이 전무후무한 처형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음모와 핏빛 모성애가 숨어 있습니다. 1420년대 후반 세종대왕의 치세가 한창이던 시절, 충청도 청주의 한 양반 가문에서 한 여인이 입궁합니다. 본관은 청주 양씨. 그녀의 가문은 고려 말 공민왕을 수행해 명나라까지 다녀왔던 공신양기를 시조로 하는 명문가였습니다. 비록 중앙 권력의 중심은 아니었으나 대대로 지방 관직을 역임하며 탄탄한 기반을 갖춘 집안이었죠. 그녀의 아버지 양경은 청주 현감을 지내며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양 씨가 어떤 경로로 세종의 눈에 들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성품, 그리고 빼어난 미색으로 세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세종에게는 이미 정비인 소원왕후 외에도 여러 후궁이 있었지만 양 씨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입궁 후 얼마 되지 않아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이라는 3명의 왕자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왕실에서 건강한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은 곧 그녀의 입지가 철옹성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종은 그런 그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에게 높은 관직을 추중할 정도로 양 씨에 대한 총애는 깊었습니다. 그녀는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궁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죠. 그녀는 그저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왕을 보필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441년 7월 궁궐 전체를 슬픔으로 마비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부인 현덕왕후 권씨가 왕자 훗날에 단종을 낳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죽음이 교차하던 그날 세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엄이 잃은 이 가엾은 왕손을 누가 키울 것인가? 왕궁에는 수많은 후궁과 나인이 있었지만 세종의 선택은 단 한 사람,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이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양씨는 이미 3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낸 육아의 달인이었습니다. 당시 높은 영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실력이었죠. 둘째, 그녀는 양반가 출신으로 왕손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양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은 그녀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권력욕 없이 오직 아이들에게만 헌신하는 그녀의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홍희와 경혜공주를 잘 키워주시오. 세종의 이 한마디에 양씨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 셋을 키우느라 버거운 상황이었음에도 어머니를 잃고 울부짖는 핏덩이 왕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씨는 오히려 이 일을 기쁘게 여기며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혜빈 양씨는 단종의 유모이자 실질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후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혜빈 양씨와 단종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밤이 되면 오직 혜빈의 품에서만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궁녀나 유모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어린 왕자에게 혜빈의 품은 세상의 전부였고, 혜빈에게 단종은 자신이 낳은 아들들만큼이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혜빈의 세 친아들 또한 단종을 진짜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은 단종과 함께 구르고 놀며 형제의 정을 쌓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궁궐 안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혜빈의 보살핌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는 것을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이 눈을 감으면서 평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자 법도에 따라 혜빈은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혜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단종을 길러준 은인에게 문종은 파격적인 배려를 베풉니다. 사원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혜빈만을 위한 별도의 사절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는 혜빈이 단순한 후궁을 넘어 왕실의 핵심 어른으로 대우받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비극은 문종의 짧은 치세가 끝나고 12살의 소년 단종이 왕자에 오르며 본격화됩니다. 어린 왕을 보좌할 강력한 후견인이 필요했던 고명 대신들은 다시 혜빈 양씨를 주목합니다. 그녀는 단종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며 내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혜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단종의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야망에 가득 찬 수양대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혜빈 양씨가 단종의 곁에 버티고 있는 한 단종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혜빈과 그녀의 세 아들이 단종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수양의 눈에 혜빈은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혜빈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종의 후궁이었던 홍기인을 숙빈으로 격상시키는 등 내전의 주도권을 뺏으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궁궐을 뒤덮었고 혜빈은 자신이 키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을까요? 이 선택이 자신은 물론 세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을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일품 비누로서 비단옷을 입고 성군의 총애를 받던 여인. 그런 그녀가 왜 밧줄에 목이 걸려 치욕스럽게 죽어야 했을까? 그 비극의 중심에는 우리가 몰랐던 세조의 공포와 혜빈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9년의 평화가 깨지고 피의 정변이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 최대의 잔혹사 1450년 세종 승하 직후 흐느끼는 궁녀들과 통곡하는 대신들, 어린 단종이 세종의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나의 손자를 지켜다오. 조선의 하늘이었던 세종대왕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정치가 아닌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부탁을 받은 이는 왕비가 아닌 후궁 혜빈 양씨였습니다. 하지만 성군의 죽음은 곧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우산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후궁은 궁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10살도 안 된 어린 새손 단종은 혜빈의 옷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이 눈물 어린 외침이 훗날 수양대군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조선의 모든 법도를 뒤엎는 파격적인 명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혜빈 양씨를 위해 궐 밖에 사절을 지어주고 그녀의 권위를 보장하라. 사원부 대신들이 엎드려 통곡하며 반대했습니다. 후궁에게 이토록 과한 은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종은 단호했습니다. 대체 혜빈 양씨가 문종과 단종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왕은 국법까지 어기며 그녀를 지키려 했을까요?
이 파격적인 배려가 역설적으로 수양대군에게는 해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거물로 인식시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세종대왕의 말년은 질병과의 사투였습니다. 안질과 당뇨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종의 곁에서 수라를 직접 챙기고 약탕관을 지킨 이는 해빈 양씨였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반자였으며 3명의 아들을 낳은 든든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자식들이 아닌 세자의 아들 홍단종을 돌보는 데서 빛났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세종은 이가엾은 손자를 해빈의 품에 맡겼고 해빈은 자신의 친자식인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보다 단종을 더 애틋하게 살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빈은 단종에게 젖을 물릴 유모들을 직접 고르고 단종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기미했습니다. 혹여나 왕실의 귀한 핏줄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던 그녀의 진심은 세종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하자 궁궐은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해빈 양씨에게 세종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이 된 단종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빈은 단종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저하 소첩이 끝까지 저하를 지키겠나이다. 이 약속은 해빈 양씨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가장 잔인한 굴레가 되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면서 해빈 양씨의 거취가 문제되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은 궐을 떠나 절로 들어가거나 사가로 물러나는 것이 조선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이자 자신의 아들 단종이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해빈을 위해 경복궁 인근에 화려한 사절을 마련해주고 궁궐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기 해빈 양씨의 권세는 왕비 못지않았습니다. 문종은 수시로 해빈의 사절을 찾아 국정을 논의하기도 했고 단종의 교육 문제를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후궁의 월권이라 비판했지만 문종의 신뢰는 굳건했습니다. 해빈의 세 아들 역시 왕의 형제로서 대우받으며 종친부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빈 가문인 청주 양씨들 역시 관직에 진출하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문종 역시 몸이 약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문종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문종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해빈을 불러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어린 세자를 지켜줄 사람은 숙모님뿐입니다. 부디 우리 홍이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해빈은 문종의 마른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임금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는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의왕후를 비롯한 야심가들이 가득한 궐 안에서 단종은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고명 대신인 김종서와 황보인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해빈 양씨의 황궁이었습니다. 해빈 양씨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주상 전하를 보필해야 합니다. 이 명분 아래 해빈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내전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다시 해빈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해빈은 어린 왕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양대군에게 명분을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후궁이 정사에 관여하고 왕을 휘두른다. 수양은 이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해빈 양씨와 대신들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또한 해빈의 친아들들이 종친으로서 단종을 지키는 것을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의로 몰아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수양은 해빈의 세 아들인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이 똑똑하고 기계가 넘친다는 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저들이 단종을 패하고 자신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해빈 양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종에게 경고했습니다. 전하, 수양대군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야욕이 가득합니다. 단종은 숙부인 수양을 믿고 싶었지만 해빈의 눈물 어린 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은 서서히 수양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해빈 양씨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가문인 청주 양씨 세력과 단종을 지지하는 충신들을 모아 수양대군을 견제할 비밀 조직을 구성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세조가 그녀를 영모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모성애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453년 가을 궁궐에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제거할 계획을 완성했고 그 배후에 해빈 양씨가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해빈은 밤잠을 설치며 단종의 침전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종대왕이 하사했던 작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불기 직전 해빈 양씨는 단종과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단종은 해빈이 직접 만든 밤다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이 김종서의 집을 향하던 그 시각 해빈 양씨의 운명도 거대한 단두대 위로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의 외침과 함께 조선의 밤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이 차례로 도륙당할 때 궐 안에서 떨고 있던 소년 왕 단종이 가장 먼저 찾은 이름은 숙부 수양이 아닌 어머니 해빈 양씨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휘두른 칼날은 대신들의 목을 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단종의 정신적 지주인 해빈의 목을 조일 밧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양대군은 정변 직후 해빈 양씨의 처소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3명의 친아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어미가 역적과 공모했으니 자식들 또한 무사할 수 없다. 통곡하는 아들들의 비명과 해빈의 절규가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던 정일품 빈이단 하룻밤 사이에 역적의 수계로 몰리는 이기가 막힌 반전. 수양은 왜 그토록 서둘러 해빈의 가족을 찢어놓아야만 했을까요? 계유정난의 본질은 단순한 신하들의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단종의 곁을 지키는 내명부의 어른 해빈 양씨였습니다. 김종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빈은 즉시 단종을 품에 안고 내전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입궁하자마자 단종을 압박하여 해빈의 권한을 박탈하는 교서를 내리게 합니다. 해빈 양씨가 대신들과 결탁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 해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궁궐은 수양의 칼잡이들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은 정변 당일 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각기 다른 곳으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수양은 해빈을 단종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비열한 수를 씁니다. 문종의 후궁이었던 홍기인을 숙빈으로 높여 해빈의 자리를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혜빈은 자신이 키운 단종과 단 몇 미터 거리의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혜빈의 처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공되던 수라와 약조차 수양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상궁을 통해 단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하, 부디 강건하십시오. 소첩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수양대군은 혜빈의 질긴 생명력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혜빈의 가문인 청주 양씨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가택 수색을 명령합니다. 양씨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의 친척들을 유배 보냄으로써 혜빈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빈의 둘째 아들 수춘군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의 부고를 들은 혜빈은 피눈물을 흘리며 벽을 쳤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자, 내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게 하리라. 그녀의 슬픔은 이제 세조에 대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정변 이후 단종은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은사를 자처하며 명나라로 떠나기 전 혜빈을 완전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혜빈이 다시 세력을 모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신하들을 시켜 혜빈의 자코를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단종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혜빈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자코를 뺏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 단종의 이 유일한 저항은 수양대군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수양은 단종이 혜빈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 찬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454년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왕위를 뺏을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혜빈 양씨가 단종의 보기를 위해 금성대군과 모의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증거도 없는 조작된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혜빈은 이제 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종이 평소 좋아하던 옷 한 벌을 지어 나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 옷소매 안에는 혜빈의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혜빈 양씨는 서인평민으로 강등되어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죄인이 타는 수레에 실려나가는 그녀의 뒤를 보며 단종은 문설주를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단종이 부른 마지막 어머니의 호칭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기 전 혜빈은 수양대군의 집을 향해 서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천륜을 어기고 왕위를 탐하니 내 후손들 또한 피바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저주는 훗날 예종과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세조 가문이 비극을 예언한 듯 했습니다. 혜빈 양씨가 도착한 곳은 충청도 청풍의 차가운 유배지였습니다. 가시울타리가 처진 작은 초막, 조선 최고의 후궁이었던 그녀의 비참한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최후의 밧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빈 양씨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1455년 11월 9일 왕자에 오른 세조의 입에서 나온 이 명령은 신하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대역죄인이라 해도 왕실의 여인에게 목을 매달라는 형벌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후궁이 아니다. 내 조카의 눈을 가린 마녀일 뿐이다. 세조가 이토록 잔인해진 이유는 혜빈이 유배지에서도 단종과 비밀리에 소통하고 있다는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혜빈의 처형 당일 날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세종대왕의 여인을 죽이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혜빈 양씨는 형장으로 향하며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단종의 어릴 적 베넷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청풍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세조는 혜빈에게 물 한 모금, 밥 한 술조차 제대로 주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스스로 굶어 죽게 하라. 하지만 청풍의 백성들은 밤마다 몰래 담장 너머로 주먹밥과 나물을 던져 주었습니다. 혜빈이 단종을 키우며 보여준 자애로움을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초조해졌습니다. 혜빈이 살아있는 한 단종 복위 세력의 구심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혜빈의 뒤를 캤습니다. 그러다 혜빈의 큰아들 한남군이 유배지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가로챕니다. 어머니, 단종 전하를 위해 끝까지 버티십시오. 세조는 이 문장을 역모의 증거로 확정지었습니다. 세조는 즉시 의금부 도사를 청풍으로 보냈습니다. 혜빈을 신문하여 배후를 밝혀내라는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죽일 명분을 만드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혜빈은 모진 고문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것은 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 이 무렵 궁궐에서는 단종이 세조의 압박에 못 이겨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단종은 혜빈의 소식을 듣고 세조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숙부님, 혜빈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단종의 이 간청은 오히려 세조의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혜빈이 살아있는 한 단종은 영원히 나의 조카로 남지 않겠구나. 세조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교수형을 결정합니다. 사약은 너무나 과한 예우다. 양씨는 역적의 수괴이므로 밧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조선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학자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세조의 서슬 펄언 칼날 앞에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1455년 11월 초순 혜빈 양씨에게 사형 집행 통보가 내려집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일어났습니다. 내 오늘 죽어 세종대왕님을 뵙게 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다만 남겨진 그 아이가 걱정일 뿐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의복을 다듬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혜빈은 자신을 감시하던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자식이 있느냐? 자식을 지키려 한 어미의 마음이 죄라면 나는 달게 죽겠다. 하지만 너희의 임금이 행하는 이 일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병사들은 차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한 혜빈 양씨 앞에는 굵은 밧줄이 달린 나무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조가 이토록 겁이 많은 자였더냐. 사약 잔 하나 내어줄 용기도 없어 이 거친 줄을 준비했단 말이냐.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혜빈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하, 소천 먼저 갑니다. 부디 저 가엾은 아이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녀가 말한 전하는 현직 왕인 세조가 아닌 세상을 떠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밧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순간 바람이 멈추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집행관의 신호와 함께 군사들이 줄을 당겼습니다. 혜빈 양씨의 몸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단종의 베넷저고리 조각이 떨어져 눈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교수형은 숨이 끊어지기까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형벌입니다. 혜빈은 그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일품 빈의 화려한 삶은 그렇게 청풍의 차가운 밧줄 끝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은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하지만 그날 밤 익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어 인근 산자락에 안매장했습니다. 무덤도 피석도 없는 쓸쓸한 매장이었습니다. 혜빈 양씨의 죽음은 단종 복위 운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은 격분했습니다. 세조가 마침내 인륜을 버렸다.
해빈의 목을 쥘 그 밧줄은 이제 세조의 왕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따르게 해달라. 해빈 양씨가 처형된 직후 유배지에 있던 세 아들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에게 내려진 것은 자결 명령이 아닌 위리안치와 서서히 죽어가는 고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이 한꺼번에 죽으면 민심이 동요할까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들을 말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해빈이 목숨보다 아꼈던 세 왕자. 그들은 어머니의 처참한 죽음을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큰아들 한남군은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사흘 밤낮을 통곡하다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멀었으니 도망칠 걱정은 없겠구나라며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해빈 가문의 씨를 말리려는 세조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해빈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칭송받던 세 형제는 역사에서 지워진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남군 양원은 해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죄를 인정하고 내게 무릎 꿇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한남군은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세종대왕의 정절을 지킨 분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막내 아들 영풍군 양전은 해빈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시울타리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채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풍군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흙을 씹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세조는 해빈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유배지 근처에 수상한 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영풍군과 영모를 꾀했다며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영풍군은 모진 고문 끝에 30도 안 된 나이의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숨을 거둡니다. 해빈의 세 아들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수충군은 정변 당일의 충격으로 병사했다고 공식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톡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세조는 수충군의 제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해빈 양씨의 친정 식구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들과 친척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거나 변방의 오지로 쫓겨났습니다. 청주 양씨 가문은 한순간에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조는 양씨 가문의 족보조차 불태우려 했습니다. 이 비극의 정점에는 단종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해빈과 형제처럼 지내던 삼형제가 모두 죽거나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소년왕. 단종은 밤마다 해빈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세조는 단종의 이런 모습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상황이 해빈의 영혼에 홀려 정상이 아니다. 그는 단종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 보낼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해빈 양씨가 죽은 지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빈 양씨의 비극은 유배지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의 안악들은 해빈의 아들들을 위해 몰래 옷을 지어 나르고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의 자손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은 나라의 불운이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남군은 죽기 직전 자신을 돌보던 노비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어머니가 계신 청풍 근처에 묻어다오. 살아서 만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그 곁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결국 연고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공포 정치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해빈과 그녀의 세 아들은 공식 역사에서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실록에서도 해빈에 대한 기록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초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해빈마마가 원혼이 되어 궁궐을 떠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조가 피부병 문둥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해빈 양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해빈의 며느리들, 즉 왕자비들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관가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왕실의 고귀한 여인들이 쌀을 씻고 걸레질을 하며 모욕을 견뎌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해빈 양씨와 세 아들의 죽음. 그것은 조선 초기 가장 잔혹했던 권력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워버린 이들의 이름이 200년 뒤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이 되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 1457년 10월 영월 청령포의 차가운 강물 앞에서 단종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기 전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해빈 양씨가 처형당하던 날 가지고 있던 그 베넷 저고리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해빈 양씨 비극의 최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숨을 거둔 그 시각 한양 경복궁 세조의 침전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던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해빈 양씨가 나타나 세조의 멱살을 잡으며 외친 것입니다. 내 아이를 돌려내라. 내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 이때부터 세조는 평생을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실의 외침일까요? 단종의 죽음 이후 해빈 양씨는 조선 왕실의 가장 무서운 금기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해빈 양씨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잔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월의 호장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빈 양씨의 혼령이 세조를 괴롭힌다는 소문은 궁궐 내에서 파다했습니다. 세조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절을 짓고 불사를 일으켰지만 그의 피부병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조의 몸에 도단한 종기가 해빈 양씨가 흘린 피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병사하자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해빈 양씨와 단종의 원혼이 왕세자를 데려갔다. 세조는 분노하여 무속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무렵 해빈 양씨의 친정 가문인 청주 양씨 생존자들은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빈의 무덤조차 찾지 못한 채 매일 밤 청풍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해빈은 가문을 망친 여인이 아니라 가문의 긍지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록을 편찬하면서 해빈 양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록들을 대거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피는 닦이지 않았습니다. 해빈 양씨의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남군의 아내들은 관비로 살아가면서도 남편의 제사를 몰래 지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해빈 양씨가 남긴 작은 유품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지만 예종 또한 1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해빈의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세조의 핏줄들이 줄줄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권력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해빈 양씨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죄인 양씨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과거 응시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과 충청 지역의 선비들 사이에서는 해빈의 절개를 칭송하는 시가 암암리에 퍼져나갔습니다. 후궁으로서 유일하게 목이 매달린 여인, 그러나 그 목소리는 천년을 가리라. 해빈 양씨에 대한 민간의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어머니의 표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빈 양씨의 복권은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해빈을 영원히 역적으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파라 불리는 젊은 선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했고 세조의 찬탈 과정에서 희생된 해빈 양씨의 억울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빈은 조선의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빈 양씨가 죽은 청풍의 유배지 근처에는 이름 없는 돌탑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녀의 넋을 기리며 돌을 하나씩 올린 것입니다. 그 돌탑은 세월이 흘러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묻어둘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빈 양씨가 밧줄 앞에서 보여준 기계는 200년이라는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잠들었던 진실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의 후궁이 어찌 역적일 수 있단 말이냐. 1712년 숙종의 한마디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조시대 이후 250년 동안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금기 중의 금기, 해빈 양씨의 복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종은 왜 수백 년 전의 후궁을 다시 불러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 뒤틀린 조선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는 왕의 치열한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숙종이 복권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한 권의 오래된 고서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배지에서 전해 내려오던 해빈 양씨의 마지막 기록. 그 속에는 세조가 조작한 역모의 허구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선왕 세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불효입니다. 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250년 만에 해빈의 이름 앞에 역적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인 세조의 행동이 유교적 도덕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빈 양씨의 복권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대신들은 해빈 양씨를 복권하면 세조의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왕이야말로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숙종은 먼저 해빈 양씨의 자코를 회복시켰습니다. 죄인 양씨에서 다시 정일품 해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 양씨 후손들은 대성통곡하며 조상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해빈의 세 아들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 역시 왕자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250년 동안 노비로 살거나 숨어 지내던 후손들이 마침내 왕실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숙종은 해빈 양씨의 사당을 짓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죽음이 국가적 실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빈 양씨의 유품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간직해온 해빈의 옷 조각과 그녀가 직접 쓴 불경들이 숙종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숙종은 해빈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마지막을 보낸 청풍 땅에 단을 쌓고 넋을 위로했습니다. 복권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훈구파의 후예들은 여전히 기록을 조작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실록의 기록을 재검토하게 하여 세조시대에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았습니다. 해빈 양씨의 복권은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과 효의 기준이 권력자가 아닌 진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해빈 양씨에게 민정이라는 시호를 내릴 것을 검토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민, 고들정.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꺾이지 않았던 절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해빈의 복권과 함께 단종의 복위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해빈이 어머니로서 먼저 복권되자 아들인 단종이 왕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숙종시대의 문학 작품들 속에서 해빈 양씨는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소설과 창극으로 만들어져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5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해빈 양씨. 그녀는 이제 역적이 아닌 조선이 지켜야 할 가치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권의 완성은 숙종의 손자 정조시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나의 할아버지 숙종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가 끝내겠다.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해빈 양씨에 대한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조에게 해빈 양씨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잃고 해빈의 품에서 자랐던 단종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에게 조선 후궁 중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춘 시호를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정조가 내린 시호는 민정. 그런데 이 두 글자 뒤에는 정조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은 단순히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표현이었고, 정은 세조의 칼날 앞에서도 단종을 배신하지 않았던 절개에 대한 극찬이었습니다. 정조는 해빈의 사당인 민정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정조는 해빈 양씨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정조는 해빈 양씨의 복권을 통해 왕실의 도덕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해빈이 단종을 위해 희생한 것이야말로 조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조는 해빈의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일일이 찾아내어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역적의 자손이라는 굴레를 이제는 벗어던져라. 200년 넘게 숨어 지내던 청주 양씨들은 정조의 배려에 오열했습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가 세종대왕에게 직접 하사받았던 유품들을 보관할 장각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장신구와 서책들은 왕실의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렵 해빈 양씨의 전기인 해빈양 시전이 널리 읽혔습니다. 정조는 이 책을 보고 감탄하며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여인의 표상이라고 평했습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가 처형당했던 날의 기록을 정밀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세조가 교수형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조선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정조의 이런 행보는 보수 세력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정조는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며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의 묘소를 새로 정비하고 성물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넋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풍수지리상 최고의 명당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제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해빈의 복권은 단종의 릉인 장릉을 정비하는 사업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조는 단종과 해빈 양씨가 죽어서라도 모자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연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의 가문인 청주 양씨의 족보를 직접 검토하고 가문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어필 임금의 글씨를 하사했습니다. 정조시대에 이르러 해빈 양씨는 비로소 조선의 국모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후궁이었으나 그녀의 업적과 절개는 왕비들보다 더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정조는 해빈 양씨의 삶을 기리는 시를 직접 지었습니다. 청풍의 찬바람은 멎었으나 그대의 절개는 만고의 푸르구나. 이 시는 민정사 벽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해빈 양씨의 복권은 정조가 꿈꾸던 대동 사회의 표본이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는 나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정조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해빈 양씨는 더 이상 슬픔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내고 진실의 승리를 증명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해빈 양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해빈 양씨를 죽인 뒤 그녀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밀어내려 했습니다. 실록의 곳곳을 수정하고 그녀를 탐욕스러운 권력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권력자가 쓰지만 기억은 민초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빈 양씨가 죽은 뒤 청풍 땅에는 기이한 민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빈마마가 돌아가신 날 마을의 모든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세조의 꿈에 나타난 해빈이 했던 예언입니다. 너의 자식들이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와 예종은 젊은 나이에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진실, 즉 해빈 양씨의 원한이 작용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권력으로도 누를 수 없었던 여인의 기계. 그녀는 어떻게 수백 년간 죽지 않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세조가 쓴 국조보감에는 해빈 양씨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가득합니다.
성격이 사납고 탐욕스러워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정반대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속 그녀는 성녀에 가깝습니다. 혜빈 양씨가 단종을 위해 지었던 음식들과 옷들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비사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종이 감기에 걸릴까봐 밤새도록 자신의 체온으로 단종의 버선을 데웠다는 기록이 야사에 등장합니다. 세조는 혜빈의 아들들을 반역자로 규정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운의 왕자로 불렀습니다. 유배지의 백성들이 왕자들에게 건넨 작은 친절들은 세조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혜빈 양씨의 죽음 이후 조선의 후궁들은 그녀를 반면교사로 삼거나 비밀스러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권력의 시기라는 교훈을 그녀의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혜빈 양씨 사건을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의 충돌, 그리고 종친 세력 간의 갈등이 집약된 사건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분석 너머에는 한 여인의 지독한 모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조는 혜빈을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그녀에게 최악의 수치를 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약을 마셨다면 평범한 후궁의 죽음이었겠지만 밧줄에 목이 매달림으로써 그녀는 불멸의 저항 상징이 되었습니다. 청주 양씨 가문의 후손들은 세조시대 내내 숨죽여 살면서도 혜빈 양씨의 제사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족보 구석에 혜빈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적어 넣으며 그날의 진실을 후손들에게 구전했습니다. 혜빈 양씨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옥새에 관한 유언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녀가 옥새를 지키려 했다는 것은 단종의 정통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조선 중기 살인파가 득세하면서 혜빈 양씨에 대한 재평가는 정치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 학자들은 혜빈의 절개를 거론하며 세조시대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혜빈 양씨의 삶은 조선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유교적 부덕을 넘어선 인간적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조의 기록이 정사라면 백성들의 기억은 진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사는 힘을 잃었고 진사는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죽음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녀를 죽인 세조는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죽은 혜빈은 백성들의 기원 속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혜빈 양씨를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록된 역사가 항상 진실은 아니며 지워진 이름 속에 가장 찬란한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후궁, 그러나 그녀가 묻힌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혜빈 양씨가 처형당한 충청도 청풍. 세조는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그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청풍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가들은 혜빈 양씨의 원혼이 깃든 곳에는 겨울에도 꽃이 핀다는 기이한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250년 전 숙종과 정조도 끝내 찾지 못했던 혜빈 양씨의 진짜 묘소. 과연 진실은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최근 청풍 지역의 한 고분에서 조선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후궁의 장신구가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장신구에는 세종대왕의 문양인 봉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혜빈 양씨의 무덤이라는 결정적 증거일까요? 만약 그녀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묻어준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왜 무덤의 위치를 철저히 숨겨야만 했을까요? 밧줄에 묶여 떠난 여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여정,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감동의 서사를 추적합니다. 청풍 백성들 사이에는 혜빈 고개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혜빈 양씨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넘었다는 고개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복을 비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들은 혜빈 양씨의 무덤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세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무덤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숙종 시절 혜빈의 묘를 찾기 위해 청풍 현감이 온 산천을 뒤졌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노인들은 무덤을 알려주면 우리 마을이 몰살당한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합니다. 세조의 공포 정치가 수백 년간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주 양씨 종친회에서는 매년 청풍의 한 이름 없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공식적인 묘소는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그곳이 혜빈 양씨가 묻힌 곳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혜빈 양씨의 묘지 미스터리는 조선 왕실 잔혹사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죽어서도 온전한 무덤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그녀의 처지는 단종 복위 운동 실패의 참혹함을 대변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혜빈 양씨가 처형당한 자리에 큰 소나무가 자라났는데 그 나무의 형상이 마치 목을 매단 사람처럼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혜빈송이라 부르며 경외시했습니다. 정조는 혜빈의 묘를 찾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녀가 처형당한 자리에 비석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 세력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혜빈 양씨의 육골이 고향인 청주로 몰래 옮겨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문의 일원들이 야반도 주하듯 시신을 수습해 선영에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의 행방이 묘연한 것은 혜빈 양씨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저항 정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특정 장소에 묻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산천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현대 고고학계에서는 지표2가 레이더 등을 동원해 청풍 일대의 의심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혜빈의 최후를 물리적 실체로 증명하려는 노력입니다. 혜빈 양씨의 묘지를 찾는 일은 단순히 뼈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가 지워버린 정의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만약 그녀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종이 준 비녀일까요? 아니면 단종이 쓴 편지일까요?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세조의 칼날보다 강한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묘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무덤이 없기에 그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청풍의 바람 속에서, 단종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진실을 찾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역적의 자손은 칠 때까지 관직에 나갈 수 없다. 세조가 내린 이 가혹한 연좌제는 혜빈 양씨의 후손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끈질겼습니다. 혜빈의 세 아들 중 한남군과 영풍군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손들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채 관가의 마구간을 치우고 밭을 갈아야 했던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남아 오늘날 청주 양씨의 맥을 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중기 혜빈 양씨의 후손 중 한 명이 이름을 속이고 과거에 급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정체가 밝혀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이었던 중종은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조상의 죄가 어찌 후손의 재능을 막을 수 있겠는가? 멸문지화의 위기 속에서 찹초처럼 살아남아 가문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분투했던 혜빈 양씨 후손들의 눈물겨운 생존 드라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한남군의 아들들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백성들은 왕손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위장시켜 관군의 눈을 피하게 했습니다. 영풍군의 딸들은 관비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왕실 여인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너희는 세종대왕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조시대가 끝나고 성종시대가 되자 혜빈 후손들에 대한 감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후손들은 성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혜빈 양씨의 후손들이 의병으로 일어나 큰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역적의 자손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선조와 광해군 시대에 이르러 혜빈 후손들은 서서히 양반 신분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학문적 깊이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숙종의 복권 조치는 혜빈 후손들에게는 광명과도 같았습니다. 250년 만에 당당히 청주 양씨라는 본관을 쓸 수 있게 된 날, 후손들은 조상의 묘소에 모여 통곡했습니다. 정조는 혜빈 양씨 후손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혜빈 공파를 인정하고 왕실 족보인 선월록에 다시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완벽한 신분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청주 양씨 문중에는 혜빈 양씨와 관련된 가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온 유물들입니다. 후손들은 혜빈 양씨를 시조에 준하는 인물로 모십니다.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문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혜빈 양씨 후손들의 생존기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과 권력의 허망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왕족에서 노비로 다시 양반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이 대하 소설입니다. 해빈의 후손 중 일부는 학자가 되어 세조의 찬탈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붓으로 조상의 원수를 갚은 셈입니다. 가문을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 해빈 양씨가 보여준 희생 정신이 후손들에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해빈 양씨가 청풍형장에서 눈을 감은 지 250년 만에 이루어진 완전한 복권.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왜곡된 기록을 뚫고 나온 진실의 승리였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던 숙종과 정조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밧줄에 묶여 떠났던 죄인은 이제 조선의 가장 고귀한 여인 민정 해빈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청풍의 호숫가에는 해빈 양씨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녀를 역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단종의 진정한 어머니라 부릅니다. 50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최대의 비극에서 역사의 희망으로 부활한 해빈 양씨.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해빈 양씨의 복권 과정은 현대 법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정치적 재판을 후대의 왕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재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종과 해빈 양씨의 관계는 생물학적 모성애를 넘어선 선택된 모성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피보다 진한 약속과 헌신이 인간을 어디까지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강력했지만 해빈 양씨를 죽임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해빈 양씨의 시호 민정은 오늘날 여성 인권과 절개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청풍 지역의 해빈 양씨 관련 유적지들은 이제 중요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의 대가와 가치에 대해 배웁니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통해 해빈 양씨의 서사는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해빈 양씨와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워진 250년의 기록을 메우려는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빈 양씨의 복권은 조선 왕조가 가진 자정 능력을 보여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의 릉인 장릉에 가면 해빈 양씨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야 마침내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의 영혼은 이제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해빈에게 했던 부탁, 손자를 지켜달라는 그 말은 비극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결국 역사를 통해 완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낸 셈입니다. 우리는 해빈 양씨를 통해 승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의 권력을 잡는 것이 승리인지 수백 년 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이 승리인지 말입니다. 해빈 양씨의 서사는 긴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조선의 금기에서 역사의 자부심으로 해빈 양씨, 그녀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조선의 밤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